안녕하십니까, 공역강사 최차입니다. 자, 오늘은 언어 매체 17강 고대국어와 훈민정음의 제자원리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수능에서는 고대국어는 잘 나오지 않아요. 잘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나온 적이 없어요. 중세국어 이후가 보통은 이제 문제로 나오는데 항상 수능 특강에는 이 고대국어부터 설명을 하기 때문에 뭐 혹시나 모르는 그런 노파심에 일단 고대국어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고대국어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고 원리 자체만 이해하면 되는 거라, 만일 원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 뭐 좀 더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제가 딱 설명해 주는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사의 시대구분부터 한번 가볼게요. 고대국어, 그 다음에 중세국어, 그 다음 근대국어, 현대국어인데, 자, 이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제 부여한 공통어로부터 출발한 게 북방계와 남방계로 나뉘면서 부여와 한어로 나뉘어요. 이때 부여는 고구려가 물려받아서 고구려어로, 아래쪽에 한어는 백제와 신라가 물려받아서 백제어 신라어로 됐던 것이, 여기서 이제 굳이 이제 국어사에서 좀 기억을 하자면 이렇게 통일 신라에서 처음으로 국어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게 최초의 국어 통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쓰이는 말이 같아졌으니까. 그리고 여기까지를 나누어서 고대국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가 건국되면서 자연스럽게 중세국어가 되는데, 이 전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말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사용 가능해. 말은 분명히 국어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쓰는 글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지금처럼 한국어처럼 하는데, 문제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쓰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다 한자를 차용해서 써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두 시기의 특징은 결국에 쓰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둘 다 쓰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차용해서 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훈민정음 창제를 중심으로 중세국어가 전기와 후기로 나뉘게 돼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중세국어라는 건 후기 중세국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훈민정음 창제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가 나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여기 있는 여기서는 말하는 글자와 쓰는 글자가 모두 사용되었고 이것이 일치하게 되었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고려 후기로 바뀌었다가 갑오개월 거치면서 개화기를 맞이하면서 현대국어로 바뀐다. 그래서 임진왜란과 여기는 이 갑오개혁으로 각각 중세, 근대, 현대가 나뉜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으로 넘어와서 고대국어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이 고대국어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시작부터 통일신라까지를 고대국어라 합니다. 이때 고대국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은 할 수 있었어요. 말은 사용했지만, 말 글자는 사용했지만 쓰는 글자는 없었다. 그래서 쓰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를 차용할 수밖에 없었다. 자, 먼저 고유명사의 표기부터 가겠습니다. 고유명사란 건 아시죠? 앞에서 우리 계속 문법 잘 따라오셨던 친구들은 고유명사 무엇인지 알 거예요. 여기서 고유명사란 건 이제 이름이나 지명 등 딱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런 걸 고유명사라고 하죠. 이 고유명사를 한자를 차용했는데, 한자를 차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였어요. 어떻게 차용하냐면, 잘 보세요. 요 한자가 휠소자고 뒤에 어찌 나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음차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렇게 뜻을 버리고 음만 요렇게 남긴 거예요. 그러면 음만 남기게 되면 소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소나. 그런데 여기 이제 금천은 뭐냐면, 이게 이제 삼국 유사에 있는 거예요. 소나 혹은 금천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소나 혹은 금천이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 금천이라는 이 한자의 음으로 이른 게 아니라 훈차라 그래서 뜻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쇠뇌,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위에 글자는 소나라고 읽고 아래 글자는 금천이 아니라 쇠뇌라고 읽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두 발음이 거의 비슷해지죠. 즉 사람의 이름이 두 개가 되진 않으니까 한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니까 이름은 하나일 텐데, 그 이름을 위에 걸로 표기하면 음차가 돼서 소나, 아래 걸로 이야기하자면 훈차가 돼서 쇠뇌,
아마 발음은 소나 소네, 쇠나 쇠네 뭐 정도의 어떤 발음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즉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이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이름이 아마 소나나 쇠네 정도였을 텐데 발음이 비슷하니까 요거를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즉 음차의 방법을 통해서 쓰거나 아니면 훈차의 방법을 쓰거나. 그래서 음차의 방법을 쓰는 게 위에 있는 이 글자를 쓰는 거고 훈차의 방식이 아래쪽을 쓰는 건데 결국 음차를 하든 훈차를 하든 모두 동일한 발음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을 표기한 데는 한자의 음차나 훈차의 방법을 모두 사용했을 겁니다. 왜? 헷갈리니까. 그러면 두 개를 놓고 공통되는 발음을 엮으면 이 글자는 음차를 해서 얘가 되고 이 글자는 훈차를 해서 얘가 되네?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 사람의 이름은 하나지만 빌려 쓰는 말은 두 가지였다.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사람 이름 말고요. 한자 차용에 의해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일단 우리말을 표기하는 두 가지 방법 이두와 구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두는 한문을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을 국에 왜냐하면 나라를 사랑한다라는 말로 바꾸고 싶은데 이 국에는 지금 순서가 뒤집혀 있는 거니까 얘는 중국식이죠. 그래서 여기는 나라를 사랑한다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는 국외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순을 바꿔 썼다는 거고. 자, 구결은 한문으로 쓰고 중간에 우리말에 토를 다는 거예요. 자, 이 토를 단다는 게 뭐냐면 조사나 어미를 한자를 차용하는데 이때 조사나 어미를 한자를 차용할 때 음차를 쓰는 겁니다. 음차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뜻 버리고 음만 갖고 온다. 천지지간에. 자, 이 글자가 발음하면 에라고 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한자의 원래 뜻은 필요가 없고 여기서 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가 오직 사람 이. 여기서 얘는 발음이 이로만 납니다. 그 다음에 최귀, 그러니까 최고로 귀라, 얘는 라 해서 종결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지간에 오직 사람이 최고로 귀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 글자들은 원래 한자에 들어가 있는 글자들이 아니라 이 글자들은 오직 음차를 통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조사나 어미를 사용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혼합한 것이 결국 향찰이다. 자, 이 향찰은 종합적인 표기 체계로 먼저 첫 번째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한 문자, 즉 음차와 훈차를 사용했는데 이때 음차 훈차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원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는 훈차로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음차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요 문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원래 중국식으로 하면 너희는 쓰지 마. 그냥 보기만 보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나 아자에 사랑 애자에 너 니자가 돼요. 그래서 워아이 니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우리식에 맞지 않지? 그럼 일단 뭐 하게 되냐면 얘를 우리식으로 지금 여기서 향찰의 핵심은 하나가 우리말 어순에 맞춰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니까 나 너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 너 사랑은 되지만 정확히 나는 너를 사랑해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조사와 어미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사, 어미, 접사는 음차, 뜻은 필요 없고 음차하는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나는
은 너를 여기서 은은 여기서 온 거야. 지금 이거 끌어갖고 온 거야. 너를 사랑해. 자, 나 아자에 스물 은자에 너 니자에 새 을자에 사랑 애자에 바다 해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원래 우리 한자식으로 읽으면 아은 니을 에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냐면 신라 사람들은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들은 여기서 음을 버리고 뜻으로 읽어요. 이렇게 써놓고 나, 이렇게 써놓고 너, 이렇게 써놓고 사랑이라고 읽어요. 아까 이 쇠내라고 읽는 것처럼 나, 너, 사랑이라고 읽고 대신에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들은 여기서 뜻을 모두 버리고 음으로만 읽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실게요. 한자를 요렇게 써두고 뭐라고 읽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읽도록 한자를 요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더 가볼게.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서동요의 첫 번째 구절인데 선화공주라는 건 음차를 했어요. 이 사람 이름이라서 얘는 고유명사라서 이거 보셔야 됩니다. 선화공주님은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려면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는 음을 버리고 예라고 읽고 이렇게 뜻이 아니라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는 의미를 버리고 음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는다? 선화공주님은 이 문장을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에 거의 가깝죠, 그죠? 한자를 이런 식으로 읽어가는 겁니다.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신라인들은 이걸 한자로 읽지 않고 우리말로 읽었던 거예요. 우리말로 읽었던 거. 선화공주님은 이렇게 읽었다는 겁니다. 표기는 이렇게 표기를 해두고 읽기는 이렇게 읽었다. 다시 한자로 이렇게 표기해두고 이렇게 읽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써놓은 사람이 우리말을 최대한 한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두면 이 한자를 이용해서 쓴 건 한자는 버리고 여기에 음과 뜻을 따라서 읽으면 우리말이 된다. 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향찰 표기였다. 이런 식으로 통일신라 때 썼다. 자, 진짜 완전 개불편하죠. 이거 그러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자도 알아야 되고요. 이게 음차인지 훈차인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문법적 지식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결국 이 향찰이란 표기는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다른 글자를 만드는 거에 관심을 갖게 했다. 그래서 결국 세종대왕이 이렇게 후기 중세국어 때 후민정음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 후민정음은 창제는 1443년에 창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3년 뒤에 1446년도에 반포하시는데 이게 이제 세종대왕이 마지막 업적이기 때문에 이러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사실은 후민정음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비를 하고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온갖 신하들의 반대와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음모와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는 이거를 계속 미루시다가 마지막 거의 끝에 가서나 이걸 발표하신다. 그래서 사실은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생겨요. 뭐 해례본이네, 언해본이네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또 중세국어가 지나고 근대국어로 오면서 이런저런 문법들이 또 생겨나고 없어지고 만일에 초창기에 좀 제대로 잘 정비되어 있는 채로 규칙을 정확하게 만들어 놨다면 사실은 지금 예외적인 현상들도 거의 없었을 텐데 이게 이제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사용해라. 뭐 요렇게만 하셨기 때문에 요게 이제 문법적으로 좀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다. 그래서 요런 변화들까지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일단은 먼저 제자 원리만 먼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중세국어 문법을 할 건데 1시간에 30분 안에 가능이 아마 다음 주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18강은 조금 늘어뜨려서 18-1강, 18-2강 요렇게 해서 조금 늘어뜨려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자 원리입니다. 총 28자를 만드셨죠? 내 일을 위하여 새로 28자를 만들어 놓으니 그랬으니까 총 28자를 만드셨어요. 이때 28자 안에는 자음이 모두 17개, 모음이 모두 11개. 이게 현대고의 총 40자와는 좀 다른 형태였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없던 말들이 지금 사용하지만 그때는 없던 말들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글자의 구성은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합하는, 이 합자라는 게 합자의 원리, 합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자, 그러면 초성의 제자 원리로 가겠습니다. 초성의 제자 원리, 초성은 발음 기관을 상용하셨어요. 뭐 이게 실제 현재 수업이면 제가 입 모양 보여드리면서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혀와 입 모양, 목구멍 모양 이런 것들을 본따서 이 5글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이 5글자를 만드신 다음에 이게 기본자니까 이렇게 기본자를 만드신 다음에 가획과 병서의 원리를 적용해서 글자를 만드셨는데 가획과 병서의 원리를 적용해서 만드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 5개 기본자는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좀 외우기 쉽게 말을 만들어 볼게요. 그놈 몸속에 발음 기관이 있지.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지, 그지? 발음 기관은 어디 있다고? 그놈 몸속에. 뭐 여자 버전도 있어요. 여자 버전 뭘까요? 또 이제 지금 머릿속으로 그년 나왔다. 아니 그녀 몸속에도 있는데 꼭 굳이 그년이라고 해야 되겠어? 놈 보니까 그냥 년이 나오는 거지. 그녀 몸속에 그놈 몸속에 발음 기관이 있어요.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하겠죠? 그놈 몸속에 그녀 몸속에. 자, 그러면 요거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했지만 그놈 몸속에 그대로예요. 그놈 몸속에 그대로. 그놈 몸속에 아설순치후 그놈 몸속에 아설순치후 그놈 몸속에. 이때 여기서 가획은 획을 더해주는 건데 왜 획을 더해주냐면 소리의 세기가 앞소리보다 강해졌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획을 더하셨어요. 자, 그래서 획을 기역보다 좀 더 센 기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디귿보다 좀 더 센, 니은보다 좀 더 센 니, 디, 티, 비, 피. 그 다음에 지, 치. 요거는 처음 보죠. 요렇게 이응, 히읗, 요렇게. 이때 여기서 이 이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옛 이응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 글자는 16세기 이후에 소멸됩니다. 소멸돼요. 사라져요. 자, 그 다음에 이 채자는 뭐냐면 이 채자는 몸이 다르다. 한자 그대로 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소리의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리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도 다르게 했어요. 자, 요거는 3개입니다. 3개. 일단 먼저 이응 자리에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옛 이응이라고 불러요. 옛 이응. 자, 그 다음에 여기 니은 자리에 리을. 여기서 리을 뭐라고 하냐면 반설음이라고 합니다. 니은이 설음인데 설음에 비해서 반만 난다 그래서 반설음.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요 세모, 요 친구는 반치음. 치음 중에 반만 난다 그래서 반치음.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와 여기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16세기 이후에 소멸됩니다. 예, 소멸됩니다. 자, 병서는 뭐냐면 병서는 좌우로 나란히 글자를 쓰는 겁니다. 얘는 병서는 좌우로 나란히 쓰는 건데 자, 중요한 거. 이 병서자는 아까 이 자 17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지금 벌써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글자를 모두 합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총 17자입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17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자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고
이 병서자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으셨어요. 자, 한번 가볼게. 먼저 기역을 나란히 쓰면 니은, 그 다음에 디귿을 나란히 쓰면 쌍디귿, 비읍을 나란히 쓰면 쌍비읍, 시옷을 나란히 쓰면 쌍시옷, 쌍지읒, 그 다음에 이응을 여기서 나란히 쓰면 예전엔 이응을 나란히 쓰기도 했거든. 이응을 나란히 쓰기도 해서 쌍이응, 쌍히읗 이런 게 있었습니다. 쌍이응, 쌍히읗 이런 게 있었어요. 요런 글자들은 다 만들어진 글자들이어서 여기 글자는 다 만들어진 글자들이어서 이 글자는 17자에 포함하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17자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몇 가지만 좀 보시면 일단 이 책자는 가역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리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니까. 병서자는 좌우로 나뉘어 쓴 글자인데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 각자 병서와 합용 병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각자 병서는 뭐냐면 각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거고, 합용 병서는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병서자의 예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각자 병서는 여기에 병서자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각자 병서다.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런 것들요. 그에 비해서 합용 병서는 병서자가 아니라 다른 자끼리 나란히 쓰는 거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읍계 합용 병서와 시옷계 합용 병서가 있는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비읍이 앞에 오는 거 병신 아니야. 비읍 시옷. 병신, 병디귿, 병기역 요런 게 비읍계 합용 병서고, 시옷이 합용 시바, 수고, 시댕 요런 게 시옷계다. 그래서 비읍계하고 시옷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것 말고도 비읍 시옷계라는 게 있거든. 근데 뭐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 어쨌든 요렇게 된다. 됐죠? 요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한번 나눠볼게요.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여기 조금 어려워요. 요 표 만드는 게. 일단 여기 보면 아설순치우가 나오죠. 그 놈 몸속에를 기본 툴로 두고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나누는 거예요. 이때 울림 소리를 옛날에는 불창불탁이라 불렀고, 안울림 소리를 전청, 차청, 전탁끝자라고 이제 나눠서 불렀는데, 이런 말들 용어들은 그냥 어차피 수능 시험 가면 다 줄 건데, 지금 이걸 혹시 내신 대비로 듣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이 표가 익숙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기역은 그냥 안울림 소리, 예사 소리가 맞죠. 울림 소리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니은 소리는 울림 소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미음도 울림 소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시옷은 울림 소리가 아니라 안울림 소리니까 시옷은 여기. 이응은 이 자리가 되겠네. 자, 요렇게 채워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표는 그 놈 몸속에를 요렇게 채워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가볼게. 기역의 거센 소리는 획을 더해야 되니까 키역. 키역을 다시 나란히 쓰면 쌍기역. 대신에 이 자리에는 울림소리인데 뭐가 들어오냐 하면 옛 이응이 들어오는 겁니다. 옛 이응이 여기서 같은 라인이었잖아요. 이렇게 같은 라인. 자, 니은 갑니다. 니은의 예사 소리는 디귿. 디귿의 거센 소리는 티읕. 이걸 다시 나란히 쓰면 쌍디귿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표가 다 채워집니다. 미음의 예사 소리는 비읍. 비읍의 거센 소리는 피읍. 여기서 된 소리는 쌍비읍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시옷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옷부터. 자, 시옷의 예사 소리로 지읒이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거센 소리로 표현하면 치읓이 됩니다. 그 다음에 된 소리는 쌍시옷과 쌍치읓이 돼요. 쌍지읒. 쌍치읓이 돼. 쌍치읓이 됩니다.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계속 좀 기침이 중간중간에 나는데 이해해 주세요. 자, 이응에서 획을 하나 더하면 예. 여기다 획을 더하면 예. 그 다음에 나란히 쓰면 예, 이렇게 이응과 히읗이 있다. 다만 반설음과 반치음은 따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 놈 몸속에를 채워두시고 여기를 이렇게 가면서 획을 더해주거나 나란히 쓰면 된다. 그 정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거 안 되는 친구는 다시 한번 돌려서 내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자음은 끝났습니다. 이제 모음으로 가겠습니다. 모음은 중성의 제자 원리는, 자, 중성의 제자 원리는
이렇게 우주의 기본 요소였던 삼재를 상용했어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여기다 글자에다 반영한 거예요. 대단하시죠, 진짜.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자, 하늘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본따서 점. 그 다음에 땅은 땅대로 사람은 서 있으니까 이. 요렇게 해서 글자를 만들어 놓고 초출자와 제출자를 만들었는데, 자, 이제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학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늘과 땅과 사람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할까? 우리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과 윤리하는 친구들은 성리학 배우니까 알 것 같은데, 네, 하늘의 이치입니다. 뭐라고요? 하늘의 이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말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글자에 하늘의 이치가 들어가기를 바라셨어. 모든 글자에 하늘의 이치가 들어가기를 바라셨어.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기본 틀로 두고 사람과 땅을 요렇게 좌우나 아래 위로 요렇게 붙여서 아어오우를 만드셨어요. 이해됐죠? 간단하지? 아어오우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제출자는 그 글자에다가 다시 해를 하나 더 찍음으로써 요렇게 제출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합용자는 여기 있는 글자를 같이 쓰면 되겠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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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를 만들었어요.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가 기본 제자 원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자 원리를 적용한 거고, 여기는 이 합용자는 마찬가지로 제자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제자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모두 몇 자가 되냐 하면 11자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잘 들어봐. 요건 요렇게 기억하면 쉬워져. 얘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죠. 그러니까 양성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 땅은 당연히 땅이니까 뭐가 돼? 중성이래. 음성이 되겠지, 음성.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자는 가운데 서 있으니까 중성이 돼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요 글자를 가지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서 있고 이쪽에 해가 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나 물어볼게. 보통 우리가 화면상에서 왜 오른쪽은 동서남북 중에 어디야? 여기가 동쪽이지. 그러면 동쪽에 해가 떴다는 얘기는 뭐란 얘기니? 아침이란 얘기네. 아침은 곧 낮이 되니까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어두우니까 뭐가 돼? 그러니까 양성. 하지만 해가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해가 이쪽으로 오면 봐요. 얘는 저녁이 됐어요. 곧 밤이 돼요. 그러니까 음성. 그래서 얘를 본다면 아는 양성, 어는 음성인 거야. 얘는 그래서 양성, 얘는 그래서 음성. 똑같은 거예요. 땅에 위에 해가 솟았어요. 땅 위에 해가 솟았으니까 뭐가 돼? 땅 위에 해가 솟았으니까 낮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 땅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땅에 아래로 해가 내려갔으니까 얘는 뭐가 돼? 음성. 그래서 여기는 이 글자, 요 라인에 있는 이 글자들은 모두 양성. 이 라인에 있는 글자들은 모두 뭐가 돼? 음성. 다만 요 글자만 중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합치는 걸 모음조라고 하고, 그 모음조와 원리가 여기서 온 거예요. 쉽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 서 있고 동쪽에 떠 있냐 서쪽에 떠 있냐 땅이 있고 위에 떠 있냐 아래에 떠 있냐에 따라서 양성 음성 구분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종성의 제자 원리입니다. 종성은 받침이죠. 이 받침은 제자 원리가 크게 두 가지인데, 이게 창제 당시에는 종성 부용 초성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초성을 다시 종성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기역부터 히읗까지가 모두 받침으로 사용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팔종성 가조경이란 건 15세기, 그러니까 세종사후에 바로 얘로 바뀌는데, 얘는 오직 받침에는 8개만 사용 가능합니다. 8개만 사용했어요.
어떻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요렇게 8개만 사용하도록 했고 이것이 나중에 근대국어로 가면 8종성 가족용에서 7종성 가족용이 되면서 여기서 7개만 사용하도록 했는데 요 얘기는 뒤에 우리 세종어조 훈민정음 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자원리까지 모두 마무리했고요. 잘 모르는 점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Q&A 게시판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세종어조 훈민정음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